안녕하세요.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GDP를 포함한 경제 지표가 급격히 악화하자 2020년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은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해인데요. 현재 중국 경제를 짓누르는 경기 하강 압력이 완화될 수 있는지,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위상이 달린 홍콩 이슈는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중국을 무장해제시키려고 하는 트럼프가 과연 재선에 성공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2020년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며 위기의 징후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경제와도 밀접히 연관된 중국 경제의 미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만 해도 10%가 넘게 성장했던 중국 경제는 올해 3분기에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를 이끄는 세계의 성장축인 소비와 투자 그리고 수출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수출이 안 좋으면 정부 재정을 동원한 투자가 이를 메웠고, 투자가 부진하면 내수 부양책으로 소비가 살아나며 경제가 회복했는데, 이제는 세계 핵심 축이 모두 고장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으며 경기 하강 압력을 키웠는데요. 구체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수출 경기가 악화하면서 중국의 산업 생산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를 떠받쳐온 고정자산 투자 역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시진핑 정부가 산업 구조 조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공급 과잉 압력이 큰 데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해 부동산 규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 경기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 역시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수출과 투자 부진을 상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인데요. 앞서 언급한 경기 지표의 부진이 단순히 경기 순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고, 미중 무역 갈등 역시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핵심 이익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어 미중 패권 경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장 오는 4분기에 바오류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얼마 전 리커창 총리도 중국 경제가 6% 이상 성장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중국 최고 지도부가 구체적인 경제 성장률 전망치 달성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IMF 역시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5.8%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통계 부풀리기를 감안하면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은 이미 4%대 이하로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는 지방정부 GDP에서부터 실업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통계 조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수치를 대략적인 경기 방향성을 파악하는 정도로 이해하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 경제 위기의 실상을 알기 위해선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저는 위안화 환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국의 자본 통제가 심해도 이미 중국에는 상당한 규모의 해외 자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국 정책 당국도 이를 완전히 컨트롤하지는 못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 경제가 어려울 때는 예외 없이 위안화 환율 쪽에서 위기의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에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하자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이 깨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의 외환 부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경상수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상품 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고 해외여행 증가로 여행 수지 적자가 늘어나면서 경상수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달러 유출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해외 M&A를 못하도록 막거나 개인들의 해외 송금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외환 쪽에서 여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중국에는 3조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 달러가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반박할 수도 있는데요. 중국의 외환 사정을 자세히 뜯어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2014년만 해도 4조 달러에 육박했던 중국의 외환 보유액은 이후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해 1조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3조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3조 달러 중에서도 40%가량은 당장 돈을 갚아야 할 단기 해외 채권이고, 나머지 60% 중에서도 40%가량은 원유, 반도체 수입 등 중국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 고정비 성격의 지출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위기 시에 동원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올 들어 중국에서는 규제 당국의 손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인 자본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국 국제수지표의 오차와 누락 항목에 나타난 자본 유출 규모는 1,31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났던 2016년 상반기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중국 경제 경착륙의 트리거가 부동산 버블이나 제조업 침체가 아니라 급격한 자본 유출에 따른 자금 시장 경색에서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처럼 중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환차손을 입지 않기 위해 외국인 자금 유출이 더 빨라질 뿐 아니라 외화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커져 이들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다른 것은 양보 안 해도 주식, 은행 등 금융시장은 과감하게 개방하려고 하는 것도 달러 유출 압력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외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함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수출과 그와 연관된 제조업이 부진하다면 이를 대내 수요, 즉 내수가 받쳐줘야 하는데요. 중국에서 내수는 크게 자동차와 부동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 판매는 내수 회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자동차는 앞서 살펴본 소매 판매 통계에서 가장 비중이 높아 내수 경기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중국의 신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2,808만 대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역성장한 것은 1990년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이러한 판매 감소세는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 진출한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로컬 브랜드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자동차 업체 4곳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자동차 판매가 부진한 것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둔화로 자동차 소비가 위축된 측면도 있지만滴滴 출싱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신차 수요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은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수 소비의 또 다른 축인 부동산 판매 역시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 조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하강 압력이 커지자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책 당국은 무리한 경기 부양책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부채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악화시켜 중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과감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성장률을 떠받쳤지만 이후 수년간 부동산 버블과 전 산업에 걸친 공급 과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재정정책도 지출이 아닌 감세 위주로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정책 당국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생산자 물가는 경기 부진을 반영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 물가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지만 생산자 물가 측면에서 보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자 물가에 나타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과감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물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어 정책 당국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인데요. BIS에 따르면 중국의 총 부채 규모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259%에 이를 만큼 상당히 높고 특히 기업 부채는 GDP의 15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부채 리스크가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부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 부채 리스크의 핵심은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숨겨진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2008년에 GDP 대비 138%였던 중국의 부채 비율은 불과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영기업과 인프라 부분에 자금을 밀어넣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를 견딜 만큼 실물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한계 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중국 기업의 위안화 채권 디폴트 규모는 전년 대비 4배 늘어난 1,200억 위안을 기록했고 올해는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만큼 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의 부채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부채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숨겨진 부채도 상당해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회색 코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세원이 되는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지방정부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그와 연관된 상업은행의 부실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2020년 중국 경제는 상당한 경기 하방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성장기에 누적되었던 구조적 문제점들이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을 계기로 표면화되며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조업과 설비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부채와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기 어려운 점도 딜레마입니다. 수출과 투자가 어렵더라도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내수 소비가 받쳐주면 되겠지만 이 부분도 올해 기저효과로 내년에 하락세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는 있어도 V자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며 자본이탈 압력이 큰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악화로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이 저하되면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가 늘어나면서 거시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역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차이나 리스크가 추가되며 수출과 외환 부분을 통해 위기가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